네, 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광주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율로 또 낙승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주 후속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민주당의 순회 경선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역시나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뭐 특별한 이변이라고 뭐 말한다면은 초반에 뭐 90%가 좀 깨졌다, 뭐 이 정도 외에는 지금 뭐 특별한 이변은 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뭐 특별한 이변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전북에서도 한 85% 정도 득표를 했고 오늘 광주에서 84% 정도 득표했는데 지금 현재 전남 지역의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남 지역에서도 대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을 통해서 네. 한 85% 정도의 나름의 그래도 좀 전략적인 그런 득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더 이제 관심이 모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몇 프로를 받는가 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예. 지금 순위권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특히 3, 4, 5위, 6위까지가 굉장히 지금 그 박빙의 승부로 그렇습니다. 펼쳐지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를 더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로 봤을 때 8명 중에 7, 그러니까 8명 가운데 7등이었던 이제 민영배 의원이 오늘 광주에서는 1위가 네. 됐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심은 여기에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호남에 와서 그 김두관 후보가 그나마 지금 두 자릿수 득표를 한 것은 그나마 이제 그 민주의 성지라고 하는 민주당의 성지라고 하는 호남에서 어떤 균형적인 좀 그 말하자면 표를 맞춰줌으로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그 김두관 후보에게 조금 그나마 힘을 실어주는 전략적 투표를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건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더 약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17년에 350만 명 되는 당원이 지금 권리당원이 50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증가폭을 보면 가장 많이 한 데가 수도권, 거기 경기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호남에서의 김동완 후보의 약진은 수도권에서는 다시 한번 묻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 선거가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재명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 하나 나왔잖아요. 명석한이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두뇌가 명석하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잇는 사람은 김민석과 한준호다. 지금 이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신조어가 나온 이후에 김민석 후보는 지금 누적 득표에서는 2위지만 사실상 지금 거의 추세로 보면은 1위로 갈 수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한준호 후보도 거의 지금 후순위에 있다가 지금 맹렬하게 따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광주도 광주지만 지금 수도권에 갔을 때 상당 부분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6년간 늘은 게 150만 명인데 그 150만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 조금 좌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은 예. 향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3, 4, 5위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1, 2위는 지금 사실 이제 두 인물 중에 이제 하나가 1위가 되고 2위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수도권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수도권까지 갔을 때 좀 어디에 조금 더 힘이 쏠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한참 경선 중인데 예. 누가 1위를 할 것이다, 누가 2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건 좀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이번 이 호남 경선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가 2등에서 1등으로 순위를 지금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차이가 사실 별로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남 결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수도권 지역의 결과까지 보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1등, 2등 사이의 격차도 굉장히 좁아져 있고요. 김민석, 정봉주 후보의 격차도 좁아져 있고 또 3, 4, 5등까지가 최고위원이 되는데 이 5등까지의 경합도 굉장히 지금 치열한
치열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될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하는 점들이 마지막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포인트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저는 명석한에 제가 정답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저는 여권 패널이니까 조금 전망한다 그러면 저는 한준호 후보가 5위 안에 들 수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최고위원회 구성이 저는 지금 추세를 놓고 본다면은 그 정봉주,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두 분이 이제 1위를 다툴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김병주, 그리고 이제 그 한준호, 그리고 이제 저 민영배 의원이 어떻게 막판까지 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기에서의 어떤 정도의 5명의 말하자면은 그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저는 명석한에 방점을 좀 찍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당직 인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 남은 당직에는 이른바 이제 한동훈의 사람들로 채워질 거다라는 이제 여러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직 인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난번 정책위 의장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그때 뭐 친한대 친윤의 대결이자 그런 상황들 아니겠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판정승을 거둔 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새로운 한동훈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단은 힘을 좀 받은 모양새고요. 앞으로 한동안은 친윤계가 좀 지켜보는 과정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들이 길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를 구축하는 것까지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한동훈 대표에게 몰아줬던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이제부터 남은 것은 지도부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 사실 지금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완전히 매끄럽게 다 잘 풀렸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특히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3차 그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라. 지난번에 6월 23일인가요? 한동훈 대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은 국민의힘은 어떤 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미진하면은 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거였지만 그 당시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수사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특검법을 발의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체제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친윤계의 그 맹렬한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한동훈 체제가 구축됐을 때 당정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제3자 최혜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셨는데 일단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과 관련해서 자신이 먼저 이제 제안해서 성사된 자리였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네.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부분도 좀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의 당정 관계는 좀 어떻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지만 1시간 반 독대 하나도 1시간 반 회동한 건 맞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회동했기 때문에 독대는 아니었지만 제3자 회동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10분이니 이런 얘기도 흘러났지만 결국은 공식 확인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찌되었건 용산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세워줬다. 결국 용산에서 1시간 30분 회동했다고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의 말이 맞다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거의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대표 중심으로 가라. 인사는 대표의 몫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당은 한동훈 체제고 한동훈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책임은 감을 갖고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정점식 의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바로 사의 표명하면서 정리가 됐잖아요. 5명의 체제가 됐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최고위원회에 그러니까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가 최고위원회 참석해서 의견 개진하겠다 했잖아요. 예. 이거는 당원 당규에 그렇게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분들을 모실까 부를까 말까 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하는데 5분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건 부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못 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체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시간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체제가 완성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럼 대통령과의 신임과 공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동훈의 시간을 오롯이 자기가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로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원래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혜병 특검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는 당장의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공간과 윤 대통령과의 물리적 관계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제3자 특검은 당내 현안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과정을 들이면서 출구 전략을 좀 천천히 모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저는 9월 정기국회 때 한동훈 국민의힘의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속도감을 천천히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내놔라. 지금 8월에 빨리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강한 걸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다면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명분이 있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독소 조항들 다 빼고 그럼 민주당이 정말로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온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민주당의 시간표에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당의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명분을 찾아나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리 더 센 걸 갖고 오면 그걸 국민의힘에서 부결시키기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전략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짧게 좀 발언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말씀은 제가 다 끝나신 줄 알고 말씀을 드려 했던 건데 그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결국은 당내의 눈높이 또는 용산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보인다면 아마 한동훈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던 국민들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과연 누구를 상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정치가 과연 이런 방향인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뭐 민주당의 시간표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그 시간표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마 제3자 특검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조속히 표명을 하셔야 할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 제3자 특검법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는 정리가 될 것 같으세요? 이것을 뭐 가자 안 가자에 대해서? 저는 뭐 아직은 어떤 방식의 제안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대법원장 등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대법원장으로만 규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이 특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제시를 하셔야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야당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타협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제3자를 추천하는 방식, 이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존재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안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보자.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특검을 일단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간에 합의점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 전제는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안을 내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지만 여당에서는 뭐 역시나 이제 뭐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고요. 이 도돌이표 대치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 보이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이제 곧 휴가를 가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이제 거부권도 휴가 중에 뭐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휴가 중에 국무회의에 이걸 부결해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그 쟁의에 관한 이제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관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저는 그 여야가 좀 공론의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에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정부의 예산권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아니, 결국은 그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예산 편성권은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개입하고 그런 것까지 독주한다 그러면은 국민의 그 민주당이 사실상 그러면은 그러니까 입법권뿐만 아니라 예산권, 행정권까지 다 위임받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정말 그 말하자면 아무리 총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이건 여야 합의 구조를 통해서 와야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시켜 놓고 통과시킨 다음에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 과연 이게 저는 거야의 모습인지 저는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도돌이표에 말하자면 무한 루프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사법 때문에 방통위원장 또 탄핵하는 이런 과정들은 저는 방통위가 무슨 뭐 통신 그다음에 방송법만 하는 데입니까? OTT에서부터 글로벌 통신 정책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1인 체제로 연말까지 가겠다는 건 국정에 대한 발목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저는 온당치 않고, 차라리 이런 식의 자꾸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 거부권 전국을 유도한다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민생이라는 게 뭔지, 193석의 거야의 힘이라는 게 뭔지 저는 굉장히 오도하고 있고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전해드릴게요.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의 강호 툰중을 2대1로 누르고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에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조금 전에 끝난 준결승전에서 1세트를 내줬지만 내리 2, 3세트를 따내면서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배드민턴 단식 결승전은 바로 내일입니다. 스페인의 마린, 또 중국의 허빙자오의 준결승 승자와 맞붙게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이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에 거부권을 유도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그런 것을 탄핵의 어떤 명분으로 축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과연 지금 현재의 이 국민들이 어려운 민생이라든지 어려운 어려운 내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대안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야당과 대화하고 또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말씀하시는데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어떤 그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왜 말씀을 못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역할은 없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입법부로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의 거부권의 뒤에만 숨어 있으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민생 회복 지원금, 재난 민송 회복 방안에 대해서 25만 원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과연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이런 대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 없이 이거는 입법권을 침해한 거다, 아니면 예산권을 침해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시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 대변인께서 늘 이렇게 합리적인 평론을 하셔서 저도 존중하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유도를 했다라는 게 그게 좀 어폐가 있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민주당 그런 말이죠. 왜 이렇게 상임위마다 시간이 걸려서 통과돼야 할 수기 과정이 있고 그걸 성숙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해요. 그러니까 초스피드로 그냥 법안 심사 법사위에 올리고 해당 상임위 토론 안 하고,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되면은 강제 종료시켜서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을 지금 상임위에서 수기됐다는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법사위 바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라면은 정기국회까지 좀 긴 롱텀으로 이렇게 좀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법안들이 거의 보면은 지난번 국회 때 거부권 유도로
그 종료됐던 걸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게 오기 정치도 아니고 이게 될 때까지 해보자. 당신 거부권 행사하려면 행사해봐. 이런 태도가 과연 정치의 복원인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권의 태도로 저도 지적도 드리고 싶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전의 정치, 이게 과연 몽골 기병식 정치가 맞다고 우기는 건지 저는 그걸 한번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이 몽골 기병식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그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 실망감의 표출이 결국은 국민의힘에게 108석이라는 큰 참패를 안겨다 준 겁니다.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야당은 사실 입법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집행권은 윤석열 대통령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시고 뭐 여야가 합의 안 됐으니까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얘기하고 야당이 안 하면은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거대한 야당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드리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건 이건 총선 불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 힘도 또 야당이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의사를 표현하시고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노력 없이 대화를 안 하시고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우리는 대통령이 계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건 두 분 모두 이제 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이제 한동훈 후와 뭔가 이 협치가 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 돌파구를 좀 찾는데 어떤 좀 계기가 될 것 같으신지요? 협치를 해야죠. 이제 당분간 큰 선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야 모두 안정적 지도 체제를 꾸렸잖아요. 임기 2년에.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그 속도전의 정치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가 수기의 과정이고 토론의 과정이고 이걸 만들어 나가는 여야 협의의 과정인데 이게 다 무시되고 자 총선에서 우리 위임받았으니까 다 속도전 갈래요. 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힘이 안 되니까 거부권만 요청할래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도의 정치, 그다음에 이제 방향의 정치로 이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